자, 9월 고2 비문학 설명입니다. 고2 모의고사 비문학 설명. 자, 32, 37번 문제고요. 예, 과학 기술 영역이 되겠네요. 가지문, 나지문입니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 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자, 32번 문제와 33번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4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자, 먼저 풀 문제가 있네요. 34번. 그리고 이거를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추론 형태 문제가 있고, 36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니은 디귿을 이해해라. 그리고 문맥상 바꿔쓰기, 37번을 읽어가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문부터 보도록 하지요.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하며,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 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 전달하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단락 내용은 햅틱 장치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이고요.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자,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의 양전기를, 구조가 나오네요. 한쪽의 양전기를, 반대쪽에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음전기를 음전기를 띠다. 바꿔쓰기. 음전기를 조성하다. 안 되죠. 어떤 성질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야 되는데, 자, 조성이란 말은 만들어서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됐네. 자, 다시 한번요. 앞전 소자 내부에는 한쪽의 양전기, 반대쪽에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쌍극자들이 끌려간다. 쌍극자들이 끌려가. 유발된다. 안 되죠? 예. 다시 지문입니다. 어디 갔어?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쌍극자들은 연결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진동이 발생하고, 아하, 여기가 이제 진동 원리가 되겠군요. 수축과 인장, 이게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 앞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진동 촉감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다.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다. 자, 뭐가요? 요게 스키즈 필름의 형성 조건이 되는 거죠.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이상,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뭐가 형성? 스키즈 필름.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지는데, 자, 스퀴즈 힘은 언제 커진다고요? 진동 진폭 또는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 이게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집니다. 스퀴즈 힘이 클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을 볼 때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놔야 돼요. 문제 출제자가 이런 거를 지문에다가 싣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문제 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조건들 뭐야,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뭐뭐 하면 뭐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문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은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에는 거친 촉감을, 작은 물체를 만질 때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어느 때가 거칠고, 어느 때가 부드럽고, 어느 때가 울퉁불퉁한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 먼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35번 문제가 여기 기억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억 다시 35번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다. 1번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서 스퀴즈의 힘이 크기가 증가하여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서 스퀴즈 힘 크기가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찰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찰력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져. 이미 틀렸네. 포스 피드백 발생 유무에 따라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햅틱장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진다. 스퀴즈 힘이 크기가 달라져서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진다. 아니죠. 먼저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퀴즈 힘의 크기가 좀 이렇게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다.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이 클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 피드백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이 크게 달라진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퀴즈 힘이 달라진다고 해서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아니죠. 3.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 필름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에 크게 영향을 주어 맞고 햅틱 장치 마찰력이 달라진다. 네,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 진동 진폭이 증가하여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햅틱 장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퀴즈 필름이 한다고 해서 스퀴즈 힘이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지문을 봤지만 스퀴즈 필름 발생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스퀴즈 힘의 크기가 변동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필름이 발생한다고 해서 힘의 크기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5번째, 진동이 발생하여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아 햅틱 장치 마찰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자, 진동이 발생하여 스케줄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스케줄 필름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다른 게 위 지문에서 스케줄 필름의 형성은 진동을 통해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 힘은 이 스케줄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 이것을 스케줄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면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스키즈 필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키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키즈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는 진동이 발생하여 스키즈 힘의 크기 0이 되면 스키즈 필름 형성되지 않아? 진동이 발생했으면 스키즈 필름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동이 발생했으면 필름이 형성되는 거지 힘의 크기가 0이 된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힘의 크기는 스키즈 힘의 크기는 아까 뭐 계산식이 있었는데, 네, 여기 스키즈 힘이 클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키즈 힘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5번은 틀렸다. 스키즈 힘이 크게 0이 된다고 해서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꼽아놓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34번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앞전 구동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케치 필름 형성된 모습을 도식한 것이다. 자,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자, 그러면 A가 뭡니까? 필름이 되는 거고, 스케치 필름, 스필름. B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을,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아까 위에서 뭐 H가 되겠죠? 1번, A는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B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B를 1 이상 유지한 상태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울퉁불퉁, 네, 위에서 울퉁불퉁 한번 볼까요? 언제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죠.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진동이 1 그리고 0 계속 변화가 되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C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스퀴즈 힘이 커져서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 그렇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B와 C를 나눈 값이 커져서, 맞죠? 예. 전압을 높이면은 B와 C를 나눈 값은 커진다라고 위에 지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보다 거친 느낌을 줬을 때 틀렸죠? B와 C를 나눈 값이 커지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스퀴즈 힘이 커지는 겁니다. 스퀴즈 힘이 커지면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위에 지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 됩니다. 따라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 이렇게 가와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햅틱이라는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한다. 좀 개념 나와 있고, 햅틱스에서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현실과 가깝다. 자, 바꿔쓰기였죠? 37의 3, 현실과 유사하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답은 3번.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다시 지문.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햅틱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극하게 된다. 자, 자극 과정이 나와 있고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넓은 영역을 차지할수록 이럴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뭐를요? 기계 수용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빠른 것에 대한 설명. 이와 달리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그 지름이 2에서 8인 타입 1 수용체와 지름이 10에서 1000인 타입 2 수용체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넓이에 따라서 기계 수용체를 구분했습니다.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피부 전체에서 타입 1의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넓이에 따라서 타입 1 수용체와 타입 2 수용체로 나눠놨고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손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자극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 종류가 달라진다. 자, 이번에는 자극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의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 자, 예시에 나와 있죠. 저 자극 종류에 따라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른데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30에서 40, 200에서 300Hz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만 잘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수용체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고 각각의 특징이 뭐였는가 이렇게만 분류를 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문제.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자,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나의 내용하고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상 환경 사용자는 왜 200, 300Hz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여기죠. 나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 300Hz 영역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해당 영역 주파수 미세한 자극 변화 감지의 역할을 한다. 요것 때문에 가상 환경 사용자는 200, 300Hz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두 번째,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뭘까? 요거는 내용에 이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요거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자, 진동 촉감이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얘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이다. 이거는 있었지만 햅틱 장치에서 왜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냐?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동 촉감이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인데 요거는 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지만 왜 햅틱 장치에서 이게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지 그것은 내용상 나와 있지 않다. 세 번째,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죠. 나의 두 번째 단락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 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나의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이 부분. 5번,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손에 뭐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손에.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 타입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 대한 물음,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2번에 2번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나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33번 문제,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 확인 문제가 되겠네요.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나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글쎄. 나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전기 신호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죠. 떨어질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인 수용체가 반응한다. 물론 자극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3번 확인이 되겠죠. 네 번째,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앞전 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가지문이 있었고,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자,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번에 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 가해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되겠죠.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아까 문제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35번 했고, 자 36번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자신의 착용 안경을 벗을 때였다. 1번.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으면 이때는 빠른 수능 수용체가 아니라 느린 수용체에서 전기 신호가 나온다고 질문에 제시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요. 예. 여기 33번에 5번하고 연결이 돼요. 36번에 1번이. 자, 그럼 니은.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래 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되었는지 맞히게 하였더니 아래 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하게 맞췄고 등 부위는 손가락이 닿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아래 입술에 분포한 타입 1 수용체의 수가 등 부위보다 많죠? 자, 타입 1 수용체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타입 1 수용체는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쵸? 예.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부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 당연하죠. 감각할 수 있는데 영역이 넓으니까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디귿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 10, 40, 100, 300Hz, 500Hz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하였더니 거의 모든 사용자는 1, 10 진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40, 100 진동은 약간 거친 촉감으로 300, 500 진동은 다소 거친 촉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10, 100, 500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위에서 얘기했던 10, 100, 500Hz 진동, 얘네들은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벗어나 버리죠. 1, 2Hz 이하의 타입 1 수용체는 1, 2 이하의 저주파 영역, 그리고 빠른 수능 타입 수용체는 30에서 40, 그리고 빠른 수용 타입 2 수용체는 200에서 300 영역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지문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감지했죠. 그래서 위에서 지문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진동도 감지를 한 겁니다. 자, 4번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방금 봤지만 이건 넓이가 아니라 속도, 수능 속도죠. 수능 속도. 다시 지문을 봤을 때 방금 봤던 부분입니다. 지능을 봤을 때 여기는 수능 속도죠. 느린 수능 타입, 그리고 느린 수능 타입 1,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1,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능 속도에 따라서 거칠기와 부드럽기 이렇게 느끼는 거지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국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 지문에서 얘기한 것보다 것에서 벗어난 진동도 감지를 한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 37번 아까 바꿔쓰기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 지문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술 지문을 가지문, 나지문 이렇게 배치를 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비문학 영역은 문해력과 독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내지 않는다면, 그런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뭐 문법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비문학은 절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